이틀째 질문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김진호 국제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에서 국제부장 국제 전문 기자를 지내셨고, 네. 그리고 최근까지 그 시민 언론 민들레 국제 에디터를 지내셨죠? 예, 예. 예.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국제부에서 하셨고, 뭐 외교 안보 국제통인데, 그동안의 취재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적인 흐름,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가장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모두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그 강요하는, 압박하는 어떤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게 가장 그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AI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당장 이제 그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하여튼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하여튼, 네. 북한과 관계가 이렇게 좀 경색되면서, 예. 북한의 입장도 좀 변한 것 같습니다만은, 북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북한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악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지만 이미 그 전에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2023년 말인가요? 2023년쯤에 이제 두 개 국가를 선언을 하고, 크게 보면은 대남 관계보다도 대외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생전부터 해가지고, 소련하고 동구권이 몰락하고 붕괴되면서 북한이 그 감당해야 했던 그 고립무원의 처지, 중국과 소련이 이제 한국과 수교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정했던 어떤 국가적인 방향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과 어떻게 대화를 통해가지고 정상국가로 돌아오느냐. 이게 이제 몇십 년 계속된 북한의 어떤 그 큰 전략적인 흐름이었는데, 그거를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을 보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게 더 큰 것 같고, 거기 곁들여서 주체적인 시각이 없이 미국을 뭐 저쪽 말로는 뇌동하는 남한 정권에 대해서도 이게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기다릴 것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4년간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셨고, 미국 관련 기사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2기 시대, 예. 미국에 대한 나름의 통찰은 뭡니까? 트럼프 2기니까 그 1기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트럼프 1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말이 포퓰리즘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가 당연히 관심이었고, 원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무렵인데,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트럼프 1기의 그 포퓰리즘을 정리하자면은, forgotten those, 잊힌 그들을 소환해낸 게 이제 트럼프였죠. 그러니까 세계화와 그 엘리트들과 일부 계층만 그 혜택을 누린 세계화에 대한 어떤 반발. 세계화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유무역 협정과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FTA의 어떤 패배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소환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레드넥 이 사람들인가요? 레드넥이다 보다는 오히려 그 백인 저소득층이 이제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가치관에서는 세계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백인 우선주의, 인종주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고요. 또 남성 우선주의도 있지만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하나 더 하자면은 트럼프 우선주의가 있죠. 자기가 지금 항상 우선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당시 저는 그 포퓰리즘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포퓰리즘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는 분노와 증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어떤 분노, 정당성을 띌 수 있는 분노가 많은데, 증오는 묻지마 그냥 증오죠. 무조건 싫은 혐오로 연결된 어떤 증오인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극우 포퓰리즘만 그 득세한 게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도 득세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6070의 분노한 노인들이 그 거리로 뛰어나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현상인데, 그 이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중저소득층이 그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 불이익, 그리고 자유무역의 혜택이 대기업과 이제 엘리트층에만 간다는 어떤 거기 그런 그 배반감, 그리고 엘리트층은 공화당, 민주당 뭐 서로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네들 입속을 차리는데 끝나지 않았냐 하는 엘리트에 대한 어떤 반발, 반엘리트, 그 반세계 그 자유무역, 그 반세계화 이런 것이 그 기본적인 어떤 요소였고요. 거기에 이제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뿌리가 약간 올라가자면은 물론 그 전부터 올라갈 수도 있지만 2008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버락 오바마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등장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내놓았던 것이 보건의료 개혁.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국적인 반발이 심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티파티 운동이라고 네. 그것이 일어났고, 그 티파티 운동이 1차적으로는 미국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거를 파괴했고요. 그 흐름을 타고 나온 게 이제 트럼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떤 전문가는 지금이 트럼프 2기가 아니고 3기다. 지난 정부, 바이든 정부도 속성상 본질적으로 하여튼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그 설명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식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 어떤 이문영 교수라고 러시아 문제를 많이 다루신 분이 아주 간단하게 촌철살인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우아한 그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모든 게 트럼프랑 거의 같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조지 부시가 나와서 anything but 클린턴 그래서 반대로 했었잖아요. 아니에요. 바이든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트럼프 일기의 정책을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로 이제 계승을 했던 거죠. 우리로 예를 들면은 바이든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당장 그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대선에 나오면서 타임즈하고 인터뷰할 때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되가져오기 위해서 리클레임 하기 위해서 가져가겠다. 한국에서부터 가져가겠다고 우리 직접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별로 그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바이든의 모든 정책은 거의 트럼프하고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트럼프 1기 4년이 예외라고 했지만 오히려 바이든의 4년이 어떤 에피소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저는 트럼프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뭐 앞질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임기를 채우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그 지배적인 어떤 분석이죠. 예, 이것이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그 바이든 역시 네. 그 트럼프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4년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는 그 말기에 그 코로나 19가 대확산을 하면서 대유행을 하면서 이제 일단결에 이제 무너진 어떤 그런 그 요소가 됐지만, 원인이 됐지만, 지금 트럼프 2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탄탄한 어떤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선 기자 때 통일부 외교부를 제출하셨고, 워싱턴 특파원 시절, 그 후에 이제 논설위원 국제 전문 기자를 하실 때도 외교, 안보 이슈를 주로 커버하신 거로 압니다. 예. 이런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죠. 정치인이라는 게 항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에서 연장선상인데요.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 전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달라진 북한,
달라진 미국.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인데, 우리한테는. 그 중에 트럼프가 얼마 전에 발표한 NSS, 즉 국방 전략, 거기 정권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빠졌었죠. 비핵화는 말 자체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미국만 아니, 공화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 그러니까 매 4년이죠. 매 4년에 그 정강을 발표합니다. 플랫폼을 발표를 하는데, 민주당 정강에서도 비핵화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방이라고 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 역시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비핵화를 뺐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정치인들이 그 비핵화 뭐 얘기를 하고 대통령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가역적입니까? 불가역적이죠. 네. 네, 역사상 뭐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포기한 예는 유일하게 남아공 경우에 백인 세상에서 이제 흑인이 집권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에서 이제 그거를 자진해서 없앤 경우가 있었고, 불가역적인 어떤 사실을 그대로 직시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죠. 그럼 우리가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만나는 나라마다,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아니면 하다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이건 간에 만나서 한국에 맨날 그 부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의 통일 정책을 지지해 달라는데, 그건 립 서비스 할 수 있죠. 상대 국가들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찰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지를 굳이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지한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바탕을 해서 달라진 그 어떤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오는 경제적, 안보적 어떤 위협과 또 압박, 그리고 중국이 그 잠재적으로 가하는 어떤 위협과 압박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 공간을 열어갈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 피스메이커 하면은 자기는 피스메이커 하겠다. 네. 이건 그럼 립 서비스인가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외교안보 관료들이 그렇게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말을 만들어내거나 그런데 상당히 그 능수능란합니다. 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말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의 어떤 전략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순간적인 표현. 수사군요, 수사. 그렇죠. 예를 들면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 외신하고 첫 인터뷰 하셨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we don't have any luxury to deal wit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쳐다볼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치를 부릴 수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아시겠지만 페이스메이커는 완주를 안 하죠. 네. 42.19kg 중에서 지난번 마라톤 대회 중계를 보니까 보통 30kg에서 빠지는 게 계약이더만요. 네. 30kg까지 자기가 페이스 메이킹을 해야 될 어떤 진짜 주자 앞에서 먼저 뛰잖아요. 네. 앞에서 뛰면서 이제 격려하고 30kg가 되면 빠지거나 아니면은 더 뛸 수는 있는데, 그건 자기 기록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뛰는 거거든요. 계약은 30kg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 우린데, 뛰다가 우리가 빠지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인터뷰를 한다면, 뭘 물어보고, 글쎄요, 이게 성립할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한다면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 일꾼 한 300 몇십 명이 네. 쫓겨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어웨이크닝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인가, 이걸 보통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를
뭐 좀 본질로 돌아가는 어떤 노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좀 우아한 편으로 돼 있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멈춘 곳에서 한 발이라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2006년 1월에 한미 간 우리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미국의 콘디 라이스 국무장관이 서로 채택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같은 거는 딱 두 줄이거든요. 첫 번째는 주어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군사 전략상 주한미군을 군사 배치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국이 인정한다. 예. 예. 두 번째는 주어가 미국이에요. 네. 근데 약간 애매하게 써놨어요. 뭐냐면은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쟁 지역에 가는 것을 그것이 분쟁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인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 자세히 구조를 보시면요. 한국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움직이는 걸 필요성을 인정한다. 네. 미국은 한국민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분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우려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합의가 없는 거죠. 서로 비켜가는 거죠. 이게 송민순 장관은 이거 비켜가는 합의라고 했는데 그런 합의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시 무엇이냐를 두고 이제 뭐 주한미군이냐 한국도 포함되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말하는 분쟁 지역은 사실 동북아 분쟁은 대만 문제였거든요. 그때도. 네. 거기 우리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를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합의 자체는 합의가 아니었어요.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만나지 못하고 비켜가는 어떤 합의를 달랑 두 개 문항의 거를 만들어 놨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듭해가지고 우리는 안 간다고 강조를 하니까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났던 팩트시트나 또 미국의 NSS, 국방 전략, 그리고 한미 간에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SCM, 양국 국방장관이 하는 SCM 여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1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랑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 관료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거의 추종을 하는 게 우리 해방 이후 우리 한미 관계의 역사입니다.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계속 우리는 거기 포함이 안 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뉴스를 듣고 있습니까?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에 일개 주한미군 사령관 따위가 일개 대사도 아니고 대리대사 아주 젊은 친구 따위가 한국이 대만 분쟁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엄청 후퇴를 한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울지, 이재명 대통령을 인터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역시 어려운데,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을 질문으로 전환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워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아니면 대리대사 정도 수준이 아니라 미국 국방장관이나 여기서도 이 선에서도 최고위급 선에서 대만 분쟁에 대비해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입장이 우선 어떤 것인지 일단 대통령한테 물어야겠죠.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대답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팔로우업 질문으로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가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강대국 정치의 그 특징이 제가 관찰하기로는 카드를 많이 챙기려고 그래요. 강대국들은. 당장 안 쓰더라도 카드를 많이 챙겨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북한과 대적하는데 필요한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한미일 미사일 협정에 따라서 그거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 사거리를 충분히 준 거예요. 그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막 그 김현종 씨가 막 환호작약을 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미사일 주권을 찾았다. 우리가 어디든지 저기 한경북도 어디까지 다 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확보를 받았거든요. 탄도미사일 개발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이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1년 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협정 자체를 폐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얻었는데 왜 그걸 폐기를 한국이 요구했을까요? 이미 다 얻었는데 우리가 뭐 저기 모스크바를 공격할 것도 아니고 베이징을 공격할 것도 아닌데 난 지금 미국의 한 수라고 봅니다. 미국은 미사일 협정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해서 남한이 언젠가 필요하면 중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에 주고 이 카드를 하나 챙긴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그 미국 NSS 국방 전략을 보면은 미국은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이 그 남북미 아메리카만 우리는 관장한다. 나머지 지역은 유럽은 너희가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문하고 유럽에 대한 주문이 좀 다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전선이잖아요. 가상 전선이니까 너희가 막아라. 그 미국까지 위험이 오지 않게 먼 바다에서 너희가 중국을 억제해라. 이게 이제 NSS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하나의 카드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뭐 전쟁이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미국이 자기 그 본토 방위는 자기만 하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아에 미국은 계속 패권으로 남아있겠다. 근데 특히 한국과 일본이 너희 돈으로, 너희 무기로 억제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전가하고 생색만 내는 겁니까? 그 생색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아메리칸 슈프리머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여전히 절대적인 패권의 위치를 놓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이쪽에만 집중을 할 테니까 너희가 지켜라. 그건 너희를 위해서, 유럽 경우에는 유럽 스스로 유럽을 지키라는 말이고, 인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너희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막아라. 미국의 안보를 멀리서 지키라. 이거를 아웃소싱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좋은 굿뉴스는 뭐냐면은 이건 역시 하나의 카드라는 거죠. 미국이 쓰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이 우리 자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엔 그런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략을 세우려면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 취재를 위해서 북한 땅을 11차례 밟았다면서요? 예.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속살, 그런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게 2018년도에 이제 육로로, 파주에서 개성까지 가서 개성 평양 고속도로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게 14년 만에 방북이었는데 그때 이미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북한, 2025년의 북한은 2018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북한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분들이 과거의 어떤 기억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가게 되면은 이제 당시 2018년도만 해도 북한이 우리는 하나, 통일 이런 걸 아주 강조할 때였고 노래나 모든 데서 이제 했었고 그쪽에 어떤 공산당식 프로파간다 그런데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막 눈물을 줄줄 나게 만들어요. 네? 그런 점을 봤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방북했을 때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게 금강산이었는데 북한이 서커스를 세계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 그러죠, 그쪽에서. 근데 네. 이렇게 서커스를 하다 보면 높은데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이렇게 줄 타는 정거장 같은 터미널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뭐 묘기를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끝날 즈음에 그 높은 데 있던 친구가 서커스 단원이 뭘 착 밑으로 훅툭 던지는데 그 현수막이 팍 펴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네. 또 극적이죠, 위에서 던지니까. 거기에 이제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조국은 하나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보통 사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누선을 자극하는 프로파간다를 다행히 이제 저는 한 보름 만에 또 가서 같은 거를 보고 네.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거리두기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지 남한을 이제 미국부터 떼어내서 우리 민족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바꾼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남북관계가 이제 경색됐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나름대로 잘하는 건 뭐라고 보시고, 또 아쉬운 점은 또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 문제와 미국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윤석열 정부가 뭐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김정은 일가를 비방하는,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삐라를 뿌리고 그 도발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북한에 먼저 보냈어요, 무인기를. 박근혜 정권 시대에도 보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경기도 일원을 유유히 돌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도발을 시작을 한 거죠. 역도발을 한 거죠. 도발에 역도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 건 아니었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정치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게 문제지만, 그래서 남북 관계가 우리가 깨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남북 관계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아주 서정적이고 멋있는 연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함흥에서 태어난 철수와 뭐 목포에서 태어난 영희가 뭐 같이 어디서 만나서 뭐를 같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 돌아온 말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 한다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막혔던 거죠.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윤석열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국가를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완충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강조할 때는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고 도발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북한의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남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의 대전차 방책, 남쪽에서 전차로 침공할 것에 대비해서 방책을 만들고 자기 안에 울타리를 높게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인지 윤석열의 어떤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말과 행동이 다 좀 제한적이었던 점은 다행이지 않은가 싶고요. 그거를 이제 풀어야겠죠. 네. 북한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왜 김여정의 워딩이 제 기억나는 거는 제발 따로 살자는데 왜 자꾸 그러냐. 관여하지 마라 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바쁜 거죠. 왜냐면은 왜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매지 않겠다고, 조이지 않겠다고 김정은이 처음 집권해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어떤 게 사실상의 동맹 관계, 조약문을 보면은 딱 한미동맹 수준입니다, 요게. 한미동맹에 준하는 어떤 북러 간의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복원을 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이제 왜 공병대가 이제 러시아 탈환 지역에 이제 건설 사업에도 동원이 되고 경제적인 어떤 이익도 받고 있고 또 한동안 멀어졌던 중국하고도 다시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우선순위는 그쪽에 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겠다는 어떤, 그것도 이제 핵을 가진 합법적인 국가로서 나오겠다는 북한의 오랜 그 전략이 바뀌었지만, 미국과의 대화에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대화를 원했거든요, 북한에서.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에 연연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 이제 가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은 여전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린 관계가 좋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북미가 만나게 된다는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이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 핵보유 국가를 인정을 하고 만난다면은 뭐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그 북한이 내놓은 어떤 그 텍스트들을 읽어보면은 그 북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핵무기 국가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나간다. 두 번째는 나가면 그냥 나가지 않고 우리 그쪽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인민이 수십 년 동안 그 받았던 그 불이익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그걸로 우리가 핵무기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애썼던 그 기간에 받은 그 엄청난 국제 제재, 또 남한으로부터 제재로부터 온 피해, 인민이 겪은 피해를 다 보상받겠다. 이렇게 김정은이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국가 목표고, 그 국가 목표에 부응이 된다면은 미국을 만날 것이고, 아니면 뭐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하겠다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국면에 따라서는 좀 수세 몰린다든가 그러면은 그걸 또 활용해서 북한의 이제 그 핵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걸 또 외교 성과로 또 좀 만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는 뭐 핵 문제 이런 거는 뭐 다른 전문 관료들한테 맡길 것이고, 트럼프가 일기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원산의 그 아름다운 해변에 이제 그 콘도를 짓겠다, 호텔을 짓겠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다운 꿈이 아닙니까? 근데 비전, 뭐 그런 쪽으로, 아니면 또 북한의 동북 해안이죠. 단천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지하자원이 많은 집중된 곳인데, 보크 사이트 그것도 있고, 세계 1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히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알래스카니 뭐 그린란드니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서도 트럼프 강조하는 건 히토류거든요. 그런 그 희귀 금속 그 광물. 그거를 북한에서 빼올 게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성과를 내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딜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 혹은 미국사에 대한 한국인의 때로는 그 좀 맹목적인 그런 태도랄까요? 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질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왜 아메리칸 스탠다드와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우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트럼프가 정직한 야만의 모습, 맨 얼굴을 민낯을 보여줌으로 해서 좀 한국이 좀 미국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기억하죠? 예. 그게 1947년도에 만든 노래인데,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독립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에요. 네. 왜? 47년 우리가 미 군정 하에 있을 때 아닙니까? 해방이 됐는데도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던 그게 한이 바탕에 깔린 동요인데, 그 동요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만큼 이렇게 호소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승만 정부가 이제 들어서 그거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노래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는 어떤 현실 인식을 트럼프 정부가 아주 정직한 야만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식이 몇십 년 전에 해방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생 언론인이신데 국제 보도를 포함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지켜온 저널리즘의 원칙이랄까? 뭘 꼽으시겠습니까? 거창한 원칙 같은 건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7년이 됐는데, 그 시기를 3등분 한다면은 처음 3분의 1은 텍스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텍스트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자 생활을 했고, 누구 말 듣고 한마디 쓰고, 우리 한동안 막 지면에 그 춤을 추던 검찰발 특종 기사들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쓰고 이런 건데, 텍스트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3분의 1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가 중요함을 알고 깨달아 가는데 또 3분의 1이 갔고, 나머지 3분의 1의 텍스트를 찾아서 읽는데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뭐, 경향신문에서 국제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기 시작한 무렵, 또는 워싱턴에서 이제 밤에, 어차피 밤을 새니까, 매일 밤을 새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읽을 시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의 어웨이크닝인데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중시하지 않는 문화, 이건 뭐 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검사들 말 듣고 기사 쓸 게 아니라 판결문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결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검찰 한마디 듣고 쓰는 이런 기사, 그랬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로 돌아가는 노력. 그게 이제 한국 언론에 가장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컨텍스트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텍스트를 읽어야지 컨텍스트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국제보도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뭐 한국 국제보 기자들이 제일 애용하는 그 신문, 참고하는 신문이 이제 주로 가디언이나 영국 언론입니다. 왜? 짧거든요. 짧고 콘사이즈 아주 하고 간결하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기사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내보내요. 네. 그 뒤에다 머스크하면 뒤에 자기 생각 같은 거 하나 넣고 그런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영국 매체를 일단 배제했거든요. 네. 영국 매체는 왜 그런지 가디언이건 이코노미스트니 뭔지 상당한 편견이 잡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루소포비아라는 말을 만든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 청나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얻어서 개발하려고 그럴 때 영국이 당장 쳐들어왔잖아요. 우리 검은도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영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 멘탈리티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텍스트는 어떤 외신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신 기사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찾지 못한 1차 자료에 단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1차 자료 읽고 나야지 자기가 컨텍스트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보도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네.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과거 습관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를 통틀어서 좋은 국제보도 사례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딱히 떠오르는 뭐 엄청난 뭐 보도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수만 개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이제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읽는 이로 하여금 인사이트를 주는가. 그러면 좋은 기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은 뭐 수백 개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좋지 않은 기사, 나쁜 기사가 그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뭐 미국 등 선진국 언론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기자 개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이거는 제가 프랑스하고 미국 생활을 하면서는 느낀 거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종합적인 건데, 언론사의 여건,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한 3년 정도 있었던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뭔지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한번 그때 저 국제부에 있을 때 후배들 이제 국제적인 그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점심 추돌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김치찌개 이런 걸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눴더니 이 친구가 상당히 부러웠는데 그 한국에 와서 3주 동안 DMZ를 취재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뭐 하냐? 그랬더니 향후 보름 동안 기사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이나 그 서방 언론에서 말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네, 분석 기사를 위해서는 그만큼 품을 들이는데 우리는 좀, 그리고 칼럼은 전문가들 정도, 어느 정도 연조가 된 식견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 분야의 사안이 벌어지면은 뭐 하루에도 2개, 3개 쓸 수 있는 게 칼럼이에요. 커멘터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분석 기사를 하루에 8개도 쓰고, 마지막에는 되게 그렇게 끝내죠. 귀추가 주목된다. 궁금해진다. 이렇게 끝나는데, 충분한 분석이 들어가지 않은, 분석에 필요한 어떤 재료들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비슷한 흉내를 내고 그냥 황급히 마감하는 이런 기사가 좀 더 깊이 나와서, 외신 신문에서도 가장 볼만한 기사는, 전면에 나오는 빅 리드라고 하는 그런 매체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서의 분석 기사가 진짜 우리한테 중요하거든요. 그게 독자의 어떤 알매 깊이를 더해줄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좀 아쉽고요. 그거는, 검찰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언론 환경이 또 있겠죠. 네. 자,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어불문학과를 나오셨고, 네. 프랑스 유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짧게 했습니다. 네. 해외 특파원을 지내셨고, 취재 여행 등으로 여러 나라를 다녀보셨는데,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뭐라고 보십니까?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블로그에 저의 정체성을 적어 놓은 게, 한반도인의 관점에서 본 세계, 또 세계인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를 읽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일단 세계 어느 나라건 방문을 해서 세계적인 흐름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느낌 역시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한반도 거주민,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습사지처럼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여행 삼아서 조지아, 옛날 그루지아였죠. 그루지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결국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취재를 간 게 아닌데도 예를 들면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EU 유럽연합 깃발과 성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처럼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이제 시위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걸 보고 또 한국이 좀 태극기 시위대, 성조기 시위대가 겹쳐져 읽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말씀하신 세계인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한국인으로서의 자질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 흐름을 읽는 세계인의 자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무슨 에티켓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바탕이 된 관찰, 그렇죠. 예. 그러겠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갖는 어떤 그런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터를 가거나, 폭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폭력이건, 남성 우월주의의 폭력이건,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어떤 컴패션, 공감을 갖고, 그거를 풀어나갈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는 이런 게 세계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연대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이틀째의 질문, 오늘은 국제 전문 기자 김진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